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논일던 시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워낙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해가 뜨면 금방 지고 겨울이 오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여 바깥 출입조차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이 산골 마을. 가장 외진 곳에 비바람을 겨우 가릴 만한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병든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 동수가 살고 있었는데 동수는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몸뚱이와 착한 마음씨뿐인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동수의 집은 구멍 숭숭 뚫린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드나들었고 부엌 아궁이에는 팩감이 부족해 늘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엄동설안해도 아버지가 계신 윗목이 식을까봐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드리고 한겨울 언 땅을 파서 답불이라도 캐어 아버지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동수의 손은 거친 나무 껍질처럼 터지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약을 써드리지 못하고 따뜻한 쌀밥 한 그릇 배불리 대접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고 산짐승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 마을로 내려올 정도로 흉흉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동수의 아버지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기침을 토해내며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고 동수는 밤낮으로 간호하며 차도가 있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동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동수의 손을 꼭 잡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는 내 못난 아비 만나 고생만 하다가 가는구나. 부디 너는 행복하게 살거라라는 힘겨운 한마디를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동수는 아버지의 식어가는 손을 부여잡고 목 놓아 통곡했고 그 울음소리는 눈 덮인 산골짜기를 울리며 메아리쳐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동수의 슬픈 울음소리에 잠을 설쳤지만 워낙 가난한 산골이라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움을 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 동수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려 했으나 집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동전 한 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인은커녕 아버지를 뉘일 널빤지 하나 구할 돈조차 없는 기막힌 현실 앞에 동수는 망연자실하여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동수는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아버지를 이대로 거적에 말아 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께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동수는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낡은 집신을 고쳐 신은 뒤 마을에서 십리나 떨어진 아랫마을의 천석군 부자인 최 부자 댁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장례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을 뚫고 최 부자 댁으로 향하는 동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론 단호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걷는 동안 동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동수의 뺨을 때리고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아버지의 시신을 차가운 방에 홀로 두었다는 죄책감에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동수는 털고 일어나 다시 걸음을 재촉했고 마침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즐비한 최부자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부자댁은 높은 담벼락이 성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소슬대문 안쪽에서는 기름진 음식 냄새가 풍겨나와 배고픈 동수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고 곧이어 험상궂게 생긴 하인이 나와 귀찮다는 듯이 동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동수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최부자 어른을 뵙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인은 처음에는 문전박대하려 했으나 동수의 눈빛이 워낙 절박하고 서리가 내려앉은 모습이 처량하여 마지못해 안으로 기별을 넣었습니다. 잠시 후 동수는 최부자의 사랑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던 최부자는 동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그의 생김새를 뜯어보았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하고 얼굴은 야위었지만 골격이 튼튼하고
눈매가 맑은 것이 제법 일을 잘하게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부자는 깐깐한 목소리로 내 효심이 갸륵하여 돈을 빌려줄 터이니 그 대신 너는 내 집에서 3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며 빚을 갚아야 한다. 알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동수는 최 부자의 제안을 듣고 감지덕지하며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지만 당장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만 있다면 평생이라도 종살이를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최 부자가 내어준 돈꾸러미를 받아들고는 다시 한번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 돈은 동수에게 있어 단순한 엽전 꾸러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밝혀줄 소중한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돈을 받아든 동수는 곧장 장터로 달려가 질 좋은 삼배로 만든 수의 한 벌과 튼튼한 관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올릴 술과 과일포를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젊은 청년이 상주 머리띠를 두르고 물건을 고르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동수는 남은 돈을 털어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할 국밥 재료까지 산 뒤 무거운 지게를 지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짐이 훨씬 무거웠지만 동수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동수는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수가 자신의 몸을 팔아 장례 비용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며 제 일처럼 도와주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내어 묘자리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곡준이가 땅에 부딪힐 때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동수의 손바닥은 다시금 찢어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땀방울이 고드름처럼 맺히는 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양지 바른 산 중턱에 아버지의 묘를 쓰고 봉분을 다진 뒤 동수는 그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세요. 불효자 동수는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동수는 묘소 앞에 술을 올리고 절을 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묘소 주변의 마른 풀들을 흔들었고 까마귀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며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장례를 마친 동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수가 챙길 짐이라곤 낡은 옷 몇 가지와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손때 묻은 유품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텅 빈 방 안을 둘러보던 동수는 아버지가 누워 계시던 자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울컥하는 슬픔을 삼켰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동수는 부엌 아궁이에 남은 재를 정리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한 뒤 정들었던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 한 그루가 앙상한 가지를 흔들며 동수를 배웅하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 댁으로 가기 위해 마을 어귀를 벗어나 고갯마루를 넘을 때였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설원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고개 정상에는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에 웬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다 떨어져가는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그냥 지나치려다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혹시라도 추위에 온몸을 녹이지 못해 변이라도 당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수는 노인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날이 저물고 날씨가 찹니다. 어찌하여 이런 곳에 홀로 계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눈을 뜨고 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동자는 맑고 깊어 마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인데 다리가 아파 잠시 쉬고 있었다네. 동수는 노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먹밥 한 덩이를 건네며 시장길을 면하시라고 권했습니다. 노인은 사양하지 않고 주먹밥을 받아 맛있게 먹은 뒤 동수의 행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상주 복장을 하고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는가? 동수는 숨길 것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빚을 갚기 위해 최 부자 댁으로 머슴살이를 하러 가는 길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수의 효심에 감탄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효자로구나. 하늘이 자네의 마음을 알 것이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보찜 속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그것은
흙이 잔뜩 묻어 있고 주둥이가 조금 깨진 볼품없는 낡은 항아리였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진 물건 같았지만 노인은 그것을 동수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 큰 도움은 주지 못하나 이 항아리를 선물로 주겠네. 비록 낡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자네의 그 고운 마음씨를 담아두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걸세. 동수는 당황스러웠지만 노인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두 손으로 공손히 항아리를 받았습니다. 항아리를 받아든 순간 동수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아리에서는 은은하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랫목에 묻어둔 밥그릇처럼 훈훈한 기운이 동수의 언손을 녹여주었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들어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려 했으나 노인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눈 덮인 산길에는 노인의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여우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지만 손에 들린 항아리의 온기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항아리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아마도 산신령님께서 불쌍한 나를 위로해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동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항아리를 품에 안고 걷는 동안 동수는 이상하게도 추위가 덜 느껴지고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캄캄한 밤길이었지만 항아리에서 나오는 미미한 온기가 길을 밝혀주는 등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최부자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후였습니다. 대문 앞에 청사초록만이 붉게 타오르며 동수를 맞이했습니다. 동수는 잠시 대문 앞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저 문을 들어서면 3년 동안은 자유 없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품에 안긴 신비한 항아리가 주는 묘한 위로가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수는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쳐올 고단한 날들을 묵묵히 견뎌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낡은 항아리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동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조심스럽게 대문 옆에 달린 작은 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약속대로 동수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실려 있었고 밤공기를 가르며 집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동수는 품에 안은 낡은 항아리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최부자댁의 높은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서슬퍼런 냉기가 감돌았지만 동수의 품속 항아리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수의 새로운 삶이, 그리고 낡은 항아리와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 최부자댁의 거대한 기와지붕 위로 달빛이 차갑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댁의 아침은 닭이 내를 치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명이 채밟기도 전 지풀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마당을 쓰는 빗을 소리가 들려오면 집안의 하인들은 하나둘 무거운 몸을 일으켜 하루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동수 역시 낯선 행랑채의 쪽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밤을 보냈지만 신기하게도 머리맡에 둔 낡은 항아리 덕분에 냉기를 느끼지 않고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아리를 한번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아침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잘 견디겠습니다. 동수의 하루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수가 마당으로 나오자 안개 자욱한 대문 앞에는 이미 이 집의 마름인 박서방이 뒷짐을 지고 서서 매서운 눈초리로 하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키가 작고 땅딸막한 체구에 눈이 뱀처럼 가늘고 찢어져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기분이 나빠지게 만드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최부자의 신임을 등에 업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했는데 성격이 워낙 고약하고 욕심이 많아 하인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통했습니다. 박서방은 새로 들어온 동수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박서방이 동수를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동수의 키가 훤칠하고 생김새가 번듯한 데다 눈빛이 맑고 기품이 있어 천한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위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못난 외모와 비열한 성품이 동수와 비교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동수의 길을 꺾어놓겠다고 다짐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어이, 신입 밥값은 해야지. 저기 있는 물독 10개를 아침 먹기 전까지 가득 채워놓아라.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동수는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물지개를 짊어졌습니다. 우물은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마을 입구에 있었기에 물독 10개를 채우려면 쉼없이 오가야 했습니다. 동수는 무거운 물지개를 지고 비탈진 길을 오르내리며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어깨가 짓눌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마을 안악들이 동수의 성실함을 칭찬하며 말을 건넸지만 동수는 빙그레 웃어 보일 뿐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땅을 적시고 그의 거친 숨소리가 아침 공기를 채웠습니다. 박서방은 사랑방 덴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동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심 동수가 힘들어서 주저앉거나 물을 쏟기를 바랐지만 동수는 마치 황소처럼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냈습니다. 박서방은 그 모습이 더욱 꼴보기 싫어 괜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걸음이 왜 그리 챕드냐? 내 놈이 밤만 축 내러 온 식충이냐? 해가 중천에 뜨겠다. 박서방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울렸지만 동수는 그저 죄송합니다. 더 서두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동수의 태도에 박서방은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하인들에게 주어진 밥상은 보리밥 한 덩이에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고된 노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동수는 불평 한마디 없이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웠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박서방이 쌀을 빼돌려 자기 배만 불리고 하인들에게는 형편없는 밥을 준다고 수군거렸지만 동수는 그들의 말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자신의 빚을 갚아나가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 동수의 우직한 모습은 오히려 박서방의 심기를 건드리는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패야 했습니다. 아름드리 통나무를 도끼로 내려칠 때마다 동수의 팔 근육이 꿈틀거렸고 쪼개진 장작들이 마당 한쪽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박서방은 툭하면 나타나 장작 크기가 들쑥날쑥하다, 도끼질이 서툴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동수가 잘 쪼개놓은 장작을 발로 차서 무너뜨리며 다시 쌓으라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동수는 억울함에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되뇌며 무너진 장작을 다시 쌓았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동수는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좁은 행랑방 구석지프로 엮은 멍석 위에 동수는 소중하게 간직해온 낡은 항아리를 꺼내놓았습니다. 낮 동안 박서방에게 당한 수모와 육체적인 고통이 밀려왔지만 항아리를 마주하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동수는 낡은 수건으로 항아리의 표면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질그릇이었지만 동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항아리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윤기가 흘렀습니다. 동수는 항아리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조곤조곤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박서방님이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내일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신기한 것은 동수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아리에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라 방 안의 냉기를 몰아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아도 동수의 방은 언제나 훈훈했고 그 덕분에 동수는 지친 몸을 따뜻하게 덮이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수는 드릴을 하다가 꺾어온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를 물을 담은 항아리에 꽂아 두었습니다. 삭막한 방 안에 작은 생기가 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꽃은 시들지 않고 오히려 갓 꺾어온 것처럼 싱싱함을 유지했습니다. 물 또한 썩거나 줄어들지 않고 항상 맑고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신기해했지만 그저 노인이 주신 물건이라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기적이 동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최부자댁 부엌에는 이천댁이라고 불리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이 집에서 일해온 터줏대감으로 집안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천댁은 평소 말이 없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속정이 깊어 하인들을 남몰래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동수가 들어온 날부터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등살에 시달리면서도 군소리 한마디 없는 동수가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이천댁은 부엌 뒤편으로 동수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치마폭 속에 감추어 온 주먹밥 2덩이를 동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주만 젊은 사람이 먹어야 힘을 쓰지. 박서방, 그 위인 등살에 뼈가 남아나질 않겠어. 이거라도 얼른 먹게. 동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컥컥거리자 이천댁은 물 한 바가지를 떠주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 같은 따뜻함에 동수는 오랜만에 서러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천댁은 동수가 다 먹는 것을 지켜본 뒤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 방에 둔 그 항아리 말일세. 동수는 깜짝 놀라 이천댁을 쳐다보았습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게 깊숙이 숨겨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천댁이 알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천댁은 동수의 놀란 눈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며칠 전 자네 방 앞을 지나다 보니 문틈으로 기이한 기운이 새어나오더군. 보통 물건이 아닌 게야. 이천댁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듣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동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박서방은 욕심이 많아 좋은 물건이다 싶으면 어떻게든 뺏으려들 위인일세. 특히나 돈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지. 그 항아리가 자네에게 소중한 물건이라면 절대 그 사람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되네. 알겠나. 이천댁의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박서방의 탐욕을 지켜봐 왔기에 동수가 가진 물건이 범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미리 주의를 준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이천댁의 조언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동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천댁은 혀를 차며 할머니는 무슨 그냥 이천댁이라 부르게라고 말하고는 총총히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동수는 항아리를 더욱 깊숙한 곳에 숨기고 낮에는 헌옷가지로 덮어두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만은 감출 수가 없어 동수는 늘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햇살은 따가워지고 논밭의 일감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모내기가 시작되자 동수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진흙탕 속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했습니다. 거머리가 다리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도 떼어낼 겨를이 없었고 땡볕에 얼굴은 검게 그을려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박서방은 그늘진 정자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똑바로 심어라, 줄이 삐뚤지 않느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서방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동수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최부잣댁에 들어온 새 머슴이 일도 잘하고 인물도 훤하다는 칭찬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다고 느꼈고 동수를 쫓아낼 구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수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며 매의 눈으로 감시했습니다. 심지어 동수가 쉬는 시간에 잠시 물을 마시는 것조차 꾀를 부린다며 트집을 잡아 밥을 굶기기 일쑤였습니다. 동수는 몸이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밤마다 항아리를 안고 위로를 받으며 버텼습니다. 항아리는 이제 동수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이자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과도 같았습니다. 동수는 항아리 속에 맑은 물을 채워두고 그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다짐했습니다. 3년 딱 3년만 참자. 빚을 다 갚고 나면 이 항아리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 산소 옆에 작은 집을 짓고 살리라. 그 희망 하나가 동수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서방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당을 지나가다 행랑채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동수의 방이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이 아까워 불도 켜지 못하게 했는데 방 안에서 은은한 광채가 새어나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박서방은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동수의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풍지에 난 작은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동수가 웬 낡은 항아리를 끌어안고 무엇이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서는 마치 반딧불이 수백 마리가 모인 듯한 신비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뭐지?
저놈이 밤마다 보물단지라도 끌어안고 있는 건가? 그의 탐욕스러운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예사 물건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동수가 저런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값나가거나 특별한 힘이 있는 물건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박서방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눈을 피해서 보물을 숨겨두고 있었구나. 내 저것을 기필코 뺏고 말 테다. 박서방은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동수가 발뺌하거나 물건을 숨겨버리면 낭패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좀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 동수를 궁지로 몰아넣고 자연스럽게 그 항아리를 차지할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서방의 눈빛이 흉흉하게 빛났습니다.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며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문 밖에 박서방이 와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항아리의 온기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동수는 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봄날의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밤은 깊어가고 동수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항아리는 주인의 위험을 감지한 듯 평소보다 더욱 붉고 따뜻한 기운을 내뿜으며 고요히 밤을 지켰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불안한 정적 속에 깊어만 갔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산골 마을에는 예기치 못한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도약변만 내리쬐었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들이 하염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앞 개울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하얀 자갈밭이 되었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농부들의 가슴을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산짐승들도 목이 말라 민가 근처까지 내려와 서성거렸고 밤이면 올빼미 우는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려와 마을 사람들의 잠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부자 댁의 넓은 마당에도 흙먼지가 풀풀 날렸고 더위에 지친 하인들은 그늘만 찾아다니며 연신 땀을 훔쳐내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흉흉한 시절이 오자 인심조차 메마르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최부자 댁의 곡식 창고 사정이었습니다. 최부자는 가뭄이 계속되자 혹시라도 흉년이 들어 재산이 줄어들까 전전긍긍하며 창고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곳간을 둘러보며 쌀가마니 수를 세었고 하인들에게 돌아가는 식사량조차 줄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인들의 밥그릇에는 쌀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묽은 죽만이 담겼고 모두가 배고픔에 허덕이며 불만이 쌓여갔지만 서슬퍼런 최부자의 눈치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는 사악한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마름인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최부자가 가뭄 걱정에 정신이 팔린 사이 야금야금 곳간의 쌀을 빼돌려 뒷구멍으로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을 틈타 쌀자루에 구멍을 뚫어 조금씩 쌀을 훔쳐냈고 그것을 자신의 처소 깊숙한 곳이나 마을 밖 주막에 숨겨두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가뭄으로 인해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더욱 대범하게 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박서방의 도둑질이 계속되자 당연히 곳간의 쌀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쥐가 파먹는다 한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눈치 빠른 최부자가 이를 모를 리 없었고 그는 곧 누군가 쌀을 훔치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최부자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집안 식구들을 향하자 제 발절인 박서방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자신의 소행임이 밝혀지면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을 것이 뻔했기에 그는 자신을 대신할 희생양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박서방의 뱀 같은 눈은 자연스럽게 동수에게 머물렀습니다. 평소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던 동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 자신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꼴보기 싫은 놈을 내쫓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계략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날부터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동수놈 안색이 훤한 게 수상하지 않아 우리처럼 굽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하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흘리듯 내뱉는 그의 말은 굶주림에 지쳐 판단력이 흐려진 하인들의 귀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동수는 밤마다 방에서 무언가를 부스럭거린다고 하던데, 맞아, 그놈 방에 들어가면 왠지 모를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박서방의 선동에 넘어간 몇몇 하인들이 수군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동수의 방에서 나는 소리는 항아리를 닦는 소리였고, 냄새는 항아리에서 풍기는 맑은 향기였지만, 의심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니 모든 것이 수상하게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동수가 몰래 쌀을 훔쳐다가 밤마다 배를 채우는 것이 틀림없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동수가 묵묵히 일을 할 때도, 잠시 땀을 식힐 때도 뒤에서 쏘아보는 따가운 시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동수는 영문도 모른 채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슬금슬금 자신을 피하고,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꾸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아낙네들도 동수가 나타나면 입을 다물고 딴청을 피웠습니다. 동수는 자신이 혹시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하여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지만 짚히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뭄 때문에 다들 예민해져서 그렇겠거니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일에 매진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박서방은 저놈이 찔리는 게 있으니 더 열심히 하는 척한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가 곳간을 점검하다가 쌀가마니 몇 개가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노한 것입니다. 최 부자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모든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굵은 회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집에 도둑놈이 살고 있구나. 감히 주인의 곡식에 손을 대다니 이놈을 당장 잡아내어 뼈를 추려놓겠다. 최 부자의 호통 소리에 하인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고 마당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박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최 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 불찰이 큽니다. 하오나 소인이 며칠 전부터 수상한 낌새를 채고 범인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말에 최 부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그놈이 누구냐? 당장 말해라. 박서방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맨 뒤줄에 서 있는 동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바로 저놈 동수입니다. 제가 밤중에 저놈이 곳간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동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기에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동수에게 쏠렸고 그 눈빛들은 경멸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수는 앞으로 걸어나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마님,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쌀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동수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최 부자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박서방은 동수의 항변을 비웃으며 객기를 박았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구나. 내 놈이 훔친 쌀을 숨겨둔 곳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마님 저놈 방에 가보시면 웬 낡은 항아리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저놈이 밤마다 그 항아리를 애지중지하며 끌어안고 산다는 것은 여기 있는 하인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필시 훔친 쌀을 그 항아리에 숨겨두었거나 쌀을 팔아 챙긴 엽전을 넣어두었을 것입니다. 박서방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인들도 동수가 밤마다 항아리를 끼고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부자는 동수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내 방에 항아리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항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동수가 말을 잇기도 전에 최 부자가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감히 내 앞에서 변명을 하려 들다니. 여봐라. 당장 가서 그 항아리를 가져오너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하인들이 우르르 동수의 방으로 달려가려 하자 박서방이 말렸습니다. 아니지요. 도둑놈이 직접 가져와서 자백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딴소리를 못하지요. 박서방은 동수가 곤란해하는 꼴을 즐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동수에게 당장 가서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수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앞을 가려 걸음조차 떼기 힘들었습니다. 방에 들어선 동수는 구석에 놓인 낡은 항아리를 보았습니다. 노인이 주신 소중한 선물, 아버지와의 추억을 나누던
유일한 친구 같은 항아리가 이제는 도둑질의 증거로 의심받게 된 현실이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동수는 항아리 앞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항아리야, 너는 알지?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이 억울함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동수는 마음을 추스르고 항아리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소에는 어린아이도 들 수 있을 만큼 가벼웠던 빈 항아리가 마치 천근 만근 바위덩어리라도 된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젖먹던 힘을 다해 항아리를 들어보려 했지만 항아리는 방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수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고 팔뚝에 핏줄이 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치 항아리가 동수의 억울함을 알고 더러운 의심을 받는 마당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박서방의 재촉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못하느냐? 도망이라도 치려는 게냐? 동수는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 나가지 않으면 정말로 도망치려 했다는 누명까지 쓰게 될 판이었습니다. 동수는 항아리를 끌어안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나가서 결백을 밝혀야 합니다. 동수의 눈물이 항아리 뚜껑 위로 뚝뚝 떨어지자 신기하게도 항아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어 동수는 비명을 지르듯 기합을 넣으며 겨우 항아리를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동수는 땀범벅이 되어 뒤뚱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빈 항아리 하나를 들고 쩔쩔매는 동수의 모습을 보며 박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안에 훔친 쌀을 얼마나 꽉 채워놨으면 저리 무거워 쩔쩔매겠습니까? 아주 욕심이 목구멍까지 찬 놈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도 동수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겉보기에는 볼품없는 낡은 항아리인데 장정인 동수가 들기 힘겨워하는 것을 보니 분명 안이 가득 찼을 것이라 짐작한 것입니다. 오직 이천땡만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동수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동수는 최부자 앞까지 힘겹게 걸어가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빈 그릇에서 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에 최부자마저 움찔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항아리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좌중을 압도하는 묘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동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항아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최 부자는 지팡이로 항아리를 가리키며 호통쳤습니다. 네 이놈, 저 안에 훔친 쌀을 숨겨둔 개지. 당장 뚜껑을 열어라. 박서방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마님,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저놈이 딴 수작을 부릴지도 모릅니다. 박서방은 의기양양하게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 항아리를 열면 쌀이 나오든 엽전이 나오든 아니면 자신이 몰래 훔쳐 넣으려고 준비했던 증거물이 나오든 동수를 파멸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박서방이 거친 손길로 항아리 뚜껑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뚜껑은 마치 몸체와 한 몸인 양 딱 달라붙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끙끙거리며 용을 썼지만 뚜껑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박서방은 발로 항아리를 잡고 두 손으로 비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게 왜 안 열려? 접착제라도 발라놨나? 당황한 박서방의 모습에 구경하던 하인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박서방은 에이 빌어먹을 이라며 욕설을 내뱉고는 옆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어 항아리를 깨뜨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최 부자가 멈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기 전에 깨뜨리면 어찌한단 말이냐? 비켜라! 동수 내 놈이 직접 열어라!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박서방은 씩씩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다시 동수와 그 앞에 놓인 낡은 항아리로 쏠렸습니다. 동수는 떨리는 손을 들어 항아리 뚜껑 위에 올렸습니다. 항아리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그 온기는 동수의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두려워 말라고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뚜껑을 열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 평생 도둑이라는 멍해를 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매미 소리마저 뚝 그쳤습니다. 최 부자의 따가운 시선, 박서방의 비열한 눈초리, 하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동수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동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굽어 살펴주소서.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동수는 결심을 굳히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항아리 뚜껑 틈새로 눈부신 서광이 아주 미세하게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동수는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햇빛의 반사가 아니었습니다. 항아리 안쪽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동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릴 차례였습니다. 동수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뚜껑이 스르륵 하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수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완전히 열어젖히자 그 순간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황금빛 줄기가 항아리 입구에서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억눌려 있던 화산이 폭발하듯 혹은 갇혀있던 태양이 솟아오르듯 강렬한 빛이 마당을 가득 메웠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최 부자가 의심하던 쌀이나 잡동사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밤하늘의 별을 따다 놓은 듯 반짝이는 순금 엽전과 금덩어리들이었습니다. 좁은 항아리 입구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황금의 물결은 순식간에 동수의 무릎을 덮고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산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가운데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탐욕스러운 박서방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황금빛에 반사되어 탐욕으로 이글거렸고 입가에는 침이 질질 흘러내렸습니다. 박서방은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도 없이 이게 다 웬 금이냐? 횡재했다. 횡재했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황금 더미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양손 가득 금덩어리를 움켜쥐고 자신의 품속에 쑤셔 넣으려 했습니다. 동수는 박서방의 기세에 밀려 뒤로 넘어졌지만 박서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황금을 차지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서방의 손에 닿은 찬란하던 황금 덩어리들이 순식간에 시커먼 돌멩이와 흙덩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품속에 넣었던 것들을 다시 꺼내보았지만 그것들은 금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썩은 나무 토막이나 깨진 기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내금이 왜 이러느냐? 박서방은 울부짖으며 바닥에 굴러다니는 다른 금덩어리들을 집어들었지만 그 역시 그의 손이 닿자마자 푸석푸석한 재로 변해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던 최 부자 역시 욕심이 동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박서방이 부정해서 그렇다며 혀를 차고는 자신은 주인이니 다를 것이라 믿으며 점잖은 척 황금 더미로 다가갔습니다. 비켜라 이 천한 것들아. 이 집 마당에 떨어졌으니 이 금은 당연히 집주인인 내 것이다. 최 부자는 긴 곰방대를 허리춤에 꽂고 조심스럽게 황금 엽전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의 손에 들린 엽전 또한 닿는 즉시 바스라져 한 줌의 모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산신령님의 조하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도 감히 황금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고 있을 때 멍하니 앉아있던 동수가 조용히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금덩어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동수의 거친 손바닥 위에 놓인 돌멩이 같던 물체는 다시 눈부신 황금으로 변하여 영롱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동수가 만지는 것마다 다시 황금으로 변하자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그 신비로운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제야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항아리와 황금은 오직 착한 마음을 가진 동수에게만 허락된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최 부자는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약 자신이 억지로 저 금을 빼앗으려 했다가는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동수야, 그 금은 내 것이 분명하구나. 하늘이 내린 물건을
내가 어찌 탐하겠느냐. 최 부자의 오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기적 앞에 납작 엎드린 겁쟁이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쌀 도둑으로 몰렸던 동수의 결백은 자연스럽게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황금을 가진 사람이 고작 쌀 몇 줌을 훔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의심이 아닌 경외심으로 동수를 향했고 반대로 싸늘한 경멸의 시선이 박서방에게 꽂혔습니다. 박서방은 재와 돌멩이로 변해버린 찌꺼기들 속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과 얼굴은 검은 재로 뒤범벅이 되어 흉물스러운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평소 박서방의 행포를 지켜보던 이천댁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에게 공손히 읍소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진실이 밝혀진 듯합니다. 동수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고 진짜 쌀을 훔친 도둑은 따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박서방이 밤마다 뒷문으로 무언가를 나르는 것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천댁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른 하인들도 용기를 얻어 맞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박서방이 주막에 쌀을 팔아 넘기는 걸 봤습니다. 라며 여기저기서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배신감과 분노로 몸을 떨며 박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내 집에 녹을 먹으면서 감히 주인을 속이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최 부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달려들어 박서방을 포박했습니다. 박서방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최 부자는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당장 이놈을 관아에 넘겨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하라. 하인들은 그동안 쌓인 울분을 풀기라도 하듯 박서방을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서방이 끌려나가고 소란이 가라앉자 마당에는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무겁고 차가운 정적이 아니라 경건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침묵이었습니다. 동수 앞에는 여전히 황금산이 쌓여 있었고 빈 항아리는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평범한 질그릇으로 돌아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동수는 황금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명예와 진실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동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동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짐짓 딴청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아 너를 오해했구나. 이 일로 네 빚은 모두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 황금은 모두 내 것이니 네가 알아서 하거라. 내 집에서는 더 이상 너를 종으로 부리지 않겠다. 그것은 최 부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이자 화해의 제스처였습니다.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최 부자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많이 문혜에 감사합니다. 동수는 마당에 쌓인 황금 중 일부를 덜어내어 최 부자에게 내밀었습니다. 마님, 비록 빚은 탕감해 주셨으나 제가 신세를 진 것은 사실이니 이 금으로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에 고생하는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곡식을 풀어주십시오. 최 부자는 동수의 넓은 아량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어 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인들에게 지시하여 곡간문을 활짝 열고 쌀을 꺼내 밥을 짓고 고기를 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마당에는 횃불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최 부자댁 마당에서는 오랜만에 풍성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가마솥에서는 하얀 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며 익어갔고 구수한 고기국 냄새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고 최 부자는 그동안의 인색함을 씻어내려는 듯 누구에게나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사람들은 밥그릇을 비우며 동수의 복을 칭찬하고 신비한 항아리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동수는 시끌벅적한 잔치마당 한 구석에 앉아 이천댁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받았습니다. 고봉으로 눌러 담은 하얀 쌀밥에 쇠고기, 무국, 그리고 갖가지 나물 반찬이 올려진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동수는 숟가락을 들기 전 낡은 항아리 앞에 작은 술잔 하나를 채워 올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천댁은 주름진 손으로 동수의 손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네 복일세.
착하게 사니 하늘이 도운 게야. 밤이 깊어가면서 흥겨운 잔치 분위기는 차분한 평화로 바뀌어 갔습니다. 배를 채운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하인들도 모처럼 부른 배를 두드리며 행랑채로 물러갔습니다. 마당에 쌓여있던 황금은 동수가 챙겨 항아리에 다시 담아두었고 신기하게도 그 많던 금이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자 무게가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최 부자도 사랑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잠을 청했고 박서방이 사라진 집안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동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항아리는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았지만 동수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동수는 항아리를 닦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믿지 못할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억울함과 공포, 그리고 기적과 환희가 교차했던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동수는 아버지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고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부른다. 그 말이 그저 듣기 좋은 위로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에서야 그것이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동수는 항아리 곁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동수를 괴롭히던 악몽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따뜻한 방바닥의 온기가 등허리로 전해지자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깊은 밤, 산골 마을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풍경을 울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 댁의 높은 담벼락 안에서도 허름한 행랑채 안에서도 모두가 평화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동수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항아리는 주인의 고른 숨소리에 맞춰 희미하게 박동하듯 따스한 기운을 내뿜으며 긴 밤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주었습니다. 내일이면 동수에게 또 다른 새로운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동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행운을 어떻게 써야 올바를지, 아버지가 기뻐하실 방법이 무엇일지 천천히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안도감이었습니다. 동수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의 밤은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밤바람에 가지를 흔들며 동수의 편안한 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산천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의 소란스러웠던 사건이 마무리되고 동수는 약속대로 자유의 몸이 되어 정들었던, 그러나 고단했던 행랑채를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동수가 떠나는 날, 최 부자 댁 대문 앞에는 이천댁을 비롯한 모든 하인들이 나와 눈시울을 붉히며 배웅을 했습니다. 동수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수의 보찜은 들어올 때와 달리 가벼웠지만 그의 품속에는 무엇보다 소중한 낡은 항아리가 단단히 안겨 있었습니다. 최 부자도 헛기침을 하며 나와 자네 앞길에 늘 행운이 따르기를 비내라며 덕담을 건넸고 동수는 정중히 허리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동수는 곧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여기저기 허물어진 초가집이었지만 동수의 눈에는 그 어떤 궁궐보다 아늑하고 그리운 보금자리로 보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동수는 감나무를 쓰다듬으며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가을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환영 인사처럼 들려왔습니다. 동수는 짐을 풀기도 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와 집안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거미줄을 걷어내자 집은 다시금 사람의 온기를 머금고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항아리에서 나온 황금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가장 먼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목수들을 불러 낡은 초가집을 헐고 그 자리에 번듯한 기와집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비바람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지붕을 튼튼하게 엽고 겨울바람이 들지 않도록 벽을 황토로 두껍게 바르는 등 실속 있게 집을 고쳤습니다. 자신만 호의호식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버지를 모실 사당만큼은 정성을 다해 지어 올렸습니다. 향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깨끗한 기와를 얹어
비로소 아버지의 위패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집 정리가 얼추 끝나자 동수는 황금을 가지고 관아와 지주들을 찾아가 마을의 논밭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에 헐값으로 넘어갔던 이웃들의 땅을 되찾아주고 소장료 때문에 허리가 휘던 마을 사람들에게 싼 값의 땅을 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수가 땅 주인이 되자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수확의 태반을 지주에게 빼앗겨 굶주리기 일쑤였던 농부들이 이제는 땀 흘린 만큼 곡식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수를 동수대감이라 부르며 칭송하려 했지만 동수는 손사래를 치며 그저 예전처럼 동수야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겸손함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동수는 최부자댁에서 고생하던 이천댁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평생 남의 집 부엌에서 일하며 늙어가는 이천댁이 안쓰러웠던 동수는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봉양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할머니, 이제 물 길어 나르고 불 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지내시면서 저에게 맛있는 밥이나 가끔 지어주세요. 동수의 말에 이천댁은 눈물을 흘리며 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평생 자식이 없었는데 늙막에 이런 효자를 얻을 줄이야. 죽어도 여한이 없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는 모습은 영락없는 모자지간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동수의 집 안방,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는 언제나 그 낡은 항아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항아리는 그날 밤 이후로 더 이상 황금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뚜껑을 열어보아도 그저 텅 빈 항아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황금은 이미 충분했고 항아리가 주는 진정한 선물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항아리는 여전히 은은한 온기를 품고 있어 추운 겨울날에도 방안을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동수는 매일 아침 깨끗한 물 한 사발을 항아리 옆에 떠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가 인근 마을은 물론이고 먼 고을에서까지 동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는 동수의 황금을 탐내어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동수의 집 대문에 들어서면 왠지 모를 위엄과 평온한 기운에 압도되어 딴 마음을 먹지 못하고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낡은 항아리가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밤중에 도둑이 담을 넘으려다가 갑자기 다리가 굳어버려 아침까지 꼼짝 못하고 잡혔다는 소문이 돌면서 동수의 집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도 아무런 탈이 없는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한편 쫓겨난 박서방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쫓겨난 뒤 이곳저곳을 떠돌며 구걸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도박판에 끼어들어 남은 푼돈마저 다 날리고 폐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인과응보라며 혀를 찼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박서방이 몸소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동수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마음을 비우고 자신은 더욱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악한 자의 말로는 비참했지만 착한 마음을 지킨 동수의 삶은 날이 갈수록 풍요로워졌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날, 동수는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가마솥에는 햅쌀로 지은 윤기 흐르는 밥과 소고기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떡 매치기 소리가 쿵덕쿵덕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떡고물을 주워 먹으며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풍년을 자축했고 아낙네들은 전을 부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최 부자도 초대를 받아 참석했는데 그는 예전의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동수가 만들어낸 화합의 장이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준 것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동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아버지의 제삿날이었습니다. 동수는 정성스럽게 마련한 제사상을 차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붉은 대추, 하얀 밤 곶감과 배,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조기구이까지 빠짐없이 올렸습니다. 동수는 절을 2번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충문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불효자 동수가 이제야 아버지께 따뜻한 밥 한 그릇 제대로 올립니다. 부디 흠양하시고 굽어 살펴 주소서.
동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사당 안에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안방에 두었던 낡은 항아리가 갑자기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수가 놀라 안방으로 가보니 항아리에서 피어오른 따뜻한 기운이 연기처럼 흘러나와 사당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의 정성을 받고 기뻐하며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동수는 그 온기를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마음이 연결되었다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전 아버지를 잃고 절망 속에 떨던 그 계절이 돌아왔지만 동수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지만 동수의 기와집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창호지 문을 이중으로 바르고 문풍지를 꼼꼼하게 붙인 방 안은 외풍 하나 없이 아늑했습니다. 아랫목에는 이천댁이 묻어둔 고구마가 구수하게 익어가는 냄새가 났고 화로 위 주전자에서는 보리차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려왔습니다. 동수는 방 한가운데 앉아 화로에 밤을 구우며 옛일을 회상했습니다. 눈보라치던 고갯마루에서 만났던 그 묘한 노인, 그리고 그가 건네준 낡은 항아리. 동수는 이제야 그 노인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 노인은 하늘이 보낸 사자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을 걱정한 아버지가 잠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동수의 효심이 하늘에 닿아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수야, 밤이 다 익었구나. 뜨거우니 조심해서 까먹거라. 이천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군밤을 건넸습니다. 동수는 군밤을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깠습니다. 노란 속살이 드러난 군밤은 달콤하고 고소했습니다. 할머니도 하나 드세요. 동수가 건넨 밤을 받아든 이천댁의 얼굴에도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의 정을 나누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눈보라 소리가 거세질수록 방 안의 평화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동수는 잠시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 위로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고 멀리 보이는 마을의 집들에서도 희미한 불빛들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택감이 없어 냉골에서 떨고 있을 이웃들이 이제는 동수의 도움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동수는 자신이 가진 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일 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이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모두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하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동수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두툼한 목화솜 이불을 펴고 베개를 놓은 뒤 습관처럼 머리맡에 놓인 항아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항아리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이 항아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동수의 삶 그 자체이자 아버지의 분신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동수는 항아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항아리도 대답이라도 하듯 손바닥에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었습니다. 호롱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호지를 통해 스며드는 달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동수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석가래 사이로 쥐들이 지나가는 소리조차 정겹게 들렸습니다.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따뜻한 이불 속에 눕는 이 순간이 세상 그 어떤 황금보다 귀하고 행복했습니다. 동수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으니 잠도 솔솔 쏟아졌습니다. 꿈속에서 동수는 다시 봄날의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고 그 곁에는 신비한 노인도 빙그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고 따뜻한 봄바람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현실의 방 안에서도 동수의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온하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도 끝을 맺을 시간입니다. 착한 동수는 평생 그 마을에서 베풀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낡은 항아리는 대대로 가보로 전해져 욕심을 버리고 착하게 사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마음을 먹는 자는 경계하는 신비한 물건으로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동수의 항아리처럼 따뜻하고 신비로운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산골 마을에 눈 내리는 밤은 깊어가고 세상 모든 것이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오직 평화로운 정적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동수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꿈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창가에 비치는 햇살처럼 맑고 희망찬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